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주의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 감염은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나타나는데요. 이 침방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섞여 나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통상 2m 정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상을 보인 확진자와 2m 거리 내에 머물렀던 접촉자 등은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최대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등이 일어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를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도 좋지만 신종 코로나는 공기로 감염되는 게 아닌 만큼 일반 면 마스크를 잘 빨아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겨울철에 넘어져 다치는 노인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2015년 3,600여 명에서 2018년 5,500여 명으로 4년간 52.1% 급증했습니다. 노인 낙상 사고는 주중보다는 주말, 주로 낮 시간대에 몰렸으며 사고 장소는 53.6%가 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목이 가장 높은 40.8%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낙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시력 검사가 필요하고 더불어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를 제거해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자궁,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이달부터 이 같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질환뿐 아니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여성 생식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 초음파 수가의 30에서 6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25,600원에서 51,500원을 내면 되는데요.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 부담이 12,800원에서 25,7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가량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위암의 원인균으로 꼽히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으면 그 위험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연구팀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위암 진단을 받은 3,100명 가운데 헬리코박터균 양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약과 위약을 나누어 투여하고 위암 발생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제균약 복용군 832명 중 1.2%인 10명에서 그리고 위약 복용군 844명 중 2.7%인 23명에서 각각 위암이 발생했다며 제균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위암 발생 위험이 55%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 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제균 여부를 확인해야 위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수면 장애의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가 하지 불안 증후군인데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감이 나타나는 신경질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면 뇌파 분석을 진행해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각 15명씩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경우 감각 정보를 조절해 수면에 이르게 하는 수면 방추의 발생 빈도가 약 30% 낮았습니다. 또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느린 진동도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뇌에서 생성되는 수면 방추, 느린 진동의 저하와 불균형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전했습니다. 결막은 눈을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눈꺼풀의 안쪽 그리고 안구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인데요.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이 침범하기 쉽고 또 어떤 물질들이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결막은 면역 세포들을 분배해 방어 체제를 가동합니다. 더불어 눈을 깜빡여 차단하거나 눈물이 나와 세척을 하는 등 대응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자극에 맞서다 보면 일상에 지장을 주는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막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막염은 그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성 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같은 병원균에 감염돼 방어체제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깁니다. 비감염성 결막염은 주로 외부 물질, 즉 꽃가루, 먼지, 약품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왔는데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눈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은 몸에서 반드시 눈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줘야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얘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저희가 눈곱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식의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많이 불편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을 방치하면 이물감, 눈곱을 포함한 자각 증상이 느껴지고 충혈, 결막 부종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흔히 눈병이라고 부르는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의 경우 일주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눈물이 나고 눈부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증이 특히 더 심하다든지 끈적한 젤리 같은 눈곱이 있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희가 눈병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 결막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결막염 종류 중에서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봄철 각 결막염이라는 특수한 형태는 어린 남자아이한테서 잘 생깁니다. 사춘기 초반의 남자아이한테서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알러지 결막염 중에서도 이제 아토피 결막염 이런 것들은 성별에 관련이 없고 사춘기 후반에 생겨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막염이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막의 염증이 눈 앞쪽 각막까지 미치면 시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의 경우 각막염이 동반되면 일시적으로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후유증 없이 호전됩니다. 아주 드물게 합병증의 일환으로 혼탁함이 남아서 눈이 부시는 증상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중에서 증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게 봄철 각결막염인데요. 주로 봄철에 각막과 결막에 모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막이 짓무르거나 아니면 궤양 등 심각한 병변이 생길 수 있고요. 시력 손상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각결막염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개는 많이 다 호전이 되는데 바이러스 각결막염을 앓고 나서 상피와 혼탁이 좀 남는다든지 혹은 건조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겠고 알러지 결막염인 경우에는 얘는 그 분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중 내내 알러지 결막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중 내내 좀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계절성 알러지를 앓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딱 그 계절에 치료가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봄천 각 결막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타입으로 오게 되면 좀 스테로이드성의 그런 강한 안약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성 결막염 중 세균 결막염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의 경우 바이러스를 직접 없앨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 번 앓고 나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건데요. 2차 감염을 막는 항생제를 쓰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제를 투여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처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난 결막염은 사실 완치가 어렵습니다. 알러지 결막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내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집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침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필요하면 알러지에 대한 점안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중 내내가 아닌 계절성을 타는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때에 맞춰서 안약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가림요법이라고 해서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항원이 눈에 닿지 않도록 가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한동안 증상이 가볍게 진행됩니다. 약을 쓰면 괜찮기도 하고 당장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눈을 비비는 일도 잦은데요. 이런 행동은 예기치 않게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을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막염 가운데 대표적인 눈병, 즉 급성 바이러스 결막염이 있는 경우 직간접 접촉에 따른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눈을 만지지 말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을 때는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해야겠고요. 이어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면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이 꽃가루, 미세먼지 등이 경계 대상이고요. 증상이 심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집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화장품, 곰팡이, 동물의 비듬 또는 털 등이라면 매일 시간을 정해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 또 베개처럼 눈과 접촉할 수 있는 침구류는 자주 햇볕에 말려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커피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커피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졸음을 날려주고 또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심지어 커피를 물 대신 마시거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이는 치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박준범, 송인석 교수와 한경도 박사 공동연구팀이 성인 7,299명을 대상으로 평소 커피 섭취량과 치아 상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커피를 매일 한 잔 이상씩 마시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치아 상실 위험이 1.69배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운 게 많은 커피지만 과하면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커피 내 카페인 성분은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쳐 골밀도와 치조골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장기간의 커피 섭취는 퇴행성 골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치조골의 밀도를 감소시켜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치아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커피 원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충치와 잇몸병의 주범인 플라크를 억제해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 치아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통해 플라크를 억제하려면 설탕이나 크림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요. 설탕이나 크림을 비롯해 시럽, 생크림, 캐러멜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당도가 높고 끈끈한 점성이 있어 치아에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되레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럽이나 캐러멜 대신 커피에 시나몬 가루를 넣으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횟수 또 시간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카페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실 때는 10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커피를 마신 직후에 물로 입을 헹구고 20에서 30분쯤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입안이 약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약 성분이 오히려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 전문의 구지은 원장은 평소에도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로맨틱한 장미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장미 향수로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잠을 잘 때 장미 향기를 맡으면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의 침대맡에 장미 향을 놓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향기로운 침실이 아이들의 기억력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